네, 특별 대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거래 연속으로 양대 시장에는 빨간불이 현재는 켜졌는데요. 이번 주 굵직한 이벤트 넘기면서 이 기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최근 변수로 언급되는 채권 시장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베스트 투자증권 채권 담당 애널리스트 우혜영 연구원과 함께 할게요.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특히 최근의 흐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금융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곤 하는데요.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 아시아 시장에서도 4.9%에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 이 불안감이 계속 잔존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지금 장기물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나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를 어디서 일단 저희는 찾아야 될까요? 네, 금리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험 중립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현재 장기물 금리가 끌어올려지는 상황은요, 기간물 프리미엄이 올라가서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기간물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수급이 좀 약해진다든지 내지는 미국채에 대해서 연준의 수요가 약해지는 QT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든지 내지는 재무부가 많은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이 높아지거나 물가에 대한 상방 리스크가 높아질 때도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됩니다. 기간 프리미엄이 뭔가라고 했을 때는요. 이제 1년 후에 있는 국채랑 10년 후에 있는 국채랑 어떤 것을 살래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10년 후에 대한 국채를 샀을 때 더 많은 프리미엄을 줘야 사람들이 살 거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불확실이 높아지면은 이러한 프리미엄이 높아지게 되는데 현재 장기물 금리를 끌어올리는 이유가 이러한 기간 프리미엄 쪽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도 이제 금리의 움직임 측면에서는요, 이러한 기간 프리미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명목 금리가 움직이는 향방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물 쪽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나오는가 보다는 10년물의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마도 통화정책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네. 연내 한 차례 추가 인상이면 끝난다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책 결정 이후의 문제는 뭐냐면 미국 경제가 정말 견조한가, 성장이 계속 나오는가, 침체 없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수가 있고요. 국제 유가가 지난 7월 이후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양상인데 최근에 지정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이러한 국제 유가에 조금 더 상방 압력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될 건지 역시도 지금 연준이라든지 중앙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책무인 물가 안정 달성에 굉장한 방해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물가에 대한 또 기대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기준금리 여기서 더 올리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이 이제 뭐 침체가 없더라도 둔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내년도에 정말 침체 없이 갈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는 게 현재 시점인 거고요. 연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중앙은행 당국자들도 긴축적인 영향이 시차가 존재한다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이제 이 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논의가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물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 움직일 만한 여력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장기물 금리는 성장이 더 강한 게 나오느냐 내지는 침체가 정말 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등락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단기물보다 장기물의 움직임이 조금 더 불확실성이 크고 아직은 상방 리스크가 높은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낙관할 수 있는 힌트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물가 수준에 대해서도 이 정도면 잘 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연준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시장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2월분도 있지만 일단 이번 주에 앞두고 있는 일정을 보면은 30일에 1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일 새벽에 FOMC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번 결과를 좀 시나리오별로 좀 나눠본다면 어떻게 우린 좀 대비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이 위치에 따라서 장기물도 조금은 변동수가 있긴 하겠죠. 그렇죠.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의 입에 다들 주목을 할 겁니다. 네. 정책 결정은 아무래도 통화정책 동결로 전망이 되고 있고 9월달 전도표에 따르면 연내 추가 한 차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네. 상태거든요. 그러면 현재로서 연준 위원 파월 의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동결을 하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시장에다가 전달하는 게 가장 목적일 것입니다. 왜냐면은 뭐 지난주에 나왔던 3분기 GDP도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요. 물가 상승률도 당연히 근원물가 중심으로는 안정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헤드라인이 반등한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추가 인상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까지 이 금리를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 제약적인 수준의 기준금리를 일정 기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일정 기간이 얼마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지금 깊은 시점일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완전 차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추가 인상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왜냐하면은 뭐 4분기나 이제 9월, 10월, 11월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가 또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만약 남아 있다면 12월 회의에서 추가 인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는 모든 옵션을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책을 결정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11월 달에 동결을 하겠지만 다음 회의에서는 인상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심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과연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일 겁니다. 생각보다 뭐 파월 의장이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시장은 굉장히 조금은 흠칫 놀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다수가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정책은 동결이 되겠지만 다소 매파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움직일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논조를 보여줄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 금리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단기물 금리 측면에서는요, 지금 5%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추가 인상을 5.75까지 연준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제 일정 부분 한 10에서 15bp 정도는 위에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제 뭐 CME 패드와치나 연준의 파월 의장이나 일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연내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정말 강하게 매파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상 시장 금리나 사실은 뭐 주식 시장이나 크게 뭐 화들짝 논란이 없지 않을까라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에는 장단기차 금리 축소에 대해서도 시장이 당황할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밖에 없을까요? 아마도 최근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던 게 조금 해소가 되고 있는 네. 이유는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서일 겁니다. 장기물 금리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기간 프리미엄이 왜 올라가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수급 쪽의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가 나온다든지 물가에 대해서 상방 리스크가 더 열린다든지 내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중국 쪽에 뭐 채권 수요, 미국채 수요가 최근에 약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장기물 금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우려감 내지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난달 있었죠. 11월 중순까지 그 45일 예산안이 통과가 됐어요. 임시 예산안이기 때문에 11월 중순경이 되면요, 이제 예산안이 또 이제 언급이 되면서 이게 그 의회에서 합의가 됐네, 불발됐네 이런 이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산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합의가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신용평가사들이 추가적인 그 미국 그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는 이슈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장기물 금리에 대한 또 상방 리스크, 금리를 높이는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장기물 금리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보니까 요 장기물과 단기물의 축소, 스프레드 축소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우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재밌는 점은 이게 역전이 되면은 경기 침체가 머지않아 온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와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다 보면은 요 장단기 스프레드가 정상화되는 과정이 원래 통상 우리가 봤던 그림인데 네. 지금은 이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작년과 재작년부터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장기물 금리가 쭉 빠졌는데 그러면서 역전이 됐어요. 근데 침체가 안 왔잖아요. 그렇죠. 침체가 안 온 상태에서 최근에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요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고 있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지금의 이 스프레드 역전폭의 해소의 이유나 원이 좀 다르다는 점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축소가 되는 게 정말 경기가 회복해서일까? 아니면은 일시적인 뭐 장기물 금리 상승 때문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해석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자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당분간은 장기물 금리에 대해서 상방 압력이 조금은 더 높은 구간이다 보니까 요 장기물과 단기물 간의 스프레드가 조금 더 축소가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국채금리 하락 요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빌 에크먼이라고 하는 큰손 쪽에서 채권, 공매도 포지션 모두 청산했다라는 이슈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도 했잖아요. 사실 그루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인데 경기 하방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예상이 나온 것은 어떤 배경이 있으며 거기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힌트를 끌어낼 수 있는 걸까요? 요즘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5%라는 레벨에 대한 또 매력도랄까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장기물 금리가 사실은 5%대를 트라이하긴 했지만 최근에 보시면 4.8, 뭐 4.9 정도에서 추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5%를 뚫고 넘어가는 것 자체가 연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좀 부담이 되는 레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역시도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그 구루라고 할 수 있는 빌 에크먼 이런 사람들의 채권 매수에 대한 뭐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도 좀 동의하는 바가 어떤 거냐면요. 연준이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부터 또 QT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라는 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너무 자명한 이야기고요. 이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역시도 즉각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시차가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최근에 연준 위원들 내지는 의사록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소긴축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과잉긴축에 대한 우려감도 존재합니다. 과잉긴축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많이, 너무나 과도하게 금리를 인상을 하고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가져올 가능성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불필요한 경기의 위축,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기준금리 이 정도 레벨부터는 앞으로 지표들은 경기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지표의 둔화세가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뭐 3분기 지표까지 좋게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지표가 좋을 거냐? 아니거든요. 3분기까지 지표가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앞으로 지표가 좋을 건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소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뭐 소비 지표가 견조하다라고 하지만 뭐 가계 연체율이 올라오고 있다라든지 신용카드 대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들은요. 이제 손에 있는 돈을 쓰기보다는 돈을 빌려서 소비를 하는 행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이러한 그 소비의 행태가 과연 언제까지 유효하게 갈 수 있을까? 지금의 소비가 강한 것들을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3분기까지 경제를 끌어왔던 소비의 강함이 앞으로 조금씩 둔화가 되면서 이제 소비를 중심으로 둔화가 된다면 경제 전반적인 분위기도 조금씩은 둔화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일 거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종합적인 생각들을 고려해 봤을 때 레벨에 대한 뭐 매력도 내지는 이러한 전망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 보면 미국채 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은 나오는 부분도 이제 이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연준의 결정이 정말 만만치가 않고 스탠스가 변화를 딱 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FOMC에 대한 이야기도 앞서서 잠시 연구원님께서 해주셨지만 이것도 궁금합니다. 미국 국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도 이번 주는 좀 시장이 많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이전과 같으면은 어떤 포지셔닝이 나올까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은데 같은 날 발표되는 미국 4분기 국채 발행 계획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 어쩌면 더 큰 변수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거든요. 정말 우리가 더 크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변수가 이쪽 국채 발행에 대한 이야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장기물 측면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 기간 프리미엄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공급 증가, 규모 확대 이런 이슈도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3분기 이 분기 재무 발행의 발표를 했을 때 2분기 대비해서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발행을 조금 더 많이 하는구나.
수급 부담이 조금은 세질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있었고요. 실제로 발행 규모도 조금씩은 확대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앞으로 4분기에 이제 또 지난 3분기 대비해서 얼마만큼 규모를 이제 변화시킬 것인지, 만약에 3분기보다도 더 많은 규모로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 프리미엄에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타 요인들이 빠지더라도 요 공급 부담에 대한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기간 프리미엄이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장기 물금리 중심으로는 떨어지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한 좀 관심 을 가지고 시장을 보신다면은 장기 물금리가 조금은 안 빠질 수 있겠구나,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변수로 재료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일본은행의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 아마 내일 발표가 돼서 결과가 나오겠죠. 여느 때와 다르게 BOJ에서도 무언가 변화가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따른 변동성도 시장이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짚고 가려고 합니다. 어떤 포인트 연구님 저희는 봐야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YCC에 대한 수정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7월 달에 YCC 유연화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요. 요 10월 달에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주목하셔서 보실 만한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 전망치가 새로 발표가 돼요. 이제 올해 물가 전망치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마이너스 금리 해제, YCC 폐지와 같은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와 내후년도에 대한 물가 전망치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내년도와 내후년도의 물가 전망치가 2%를 상회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엔달러 환율이 150엔을 돌파를 했습니다. 9월 달 초에 기억을 해보시면요. 우에다 총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연내 마이너스 금리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엔화 강세에 조금 지지를 해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엔화가 좀 가파르게 약세를 갔기 때문에요. 이제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에다 총재가 좀 매파적으로 얘기를 해줄 것인가, 좀 조기 정책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책 결정은 그냥 기존의 정책 결정을 유지를 하되 이러한 물가 전망치의 변화와 우에다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이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 미국 쪽에서 나오는 통화정책회의, 일본의 통화정책회의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EBS 투자증권 채권 담당 애널리스트 우혜영 연구원과 마지막 코너 함께했고요. 되돌려서 이야기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조금 더 강한 빨간불을 기대해보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